예리하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두 작가가 고통 끝에 깨달은 방법들. 어떻게 여러분은 수긍이 되시나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헤세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된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67권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1위를 읽고 왔습니다. 네, 이로써 B세트에 있는 헤세의 책 5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두세 번 읽은 작품도 있고 처음 읽은 작품도 있어요.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헤세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작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작가였지만 이번에 B세트에서 나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헤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헤세의 글쓰기 과정은 다름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글쓰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아마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글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플롯이 복잡하거나 치밀한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정신의 어떤 흐름, 그 결이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헤세가 쓰는 표현은 상투적이거나 인위적, 자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을 글로 정말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와, 예리하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쨌든 저에게 헤세는 소설 속에서 철학을 가장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또 흥미롭게 다루는 작가입니다.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겠지만 개성, 시민성, 유머, 영혼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헤세의 책을 극찬해도 내용면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 끝부분에 그 포인트도 살짝 다룰 거예요. 작가 소개는 역시 데미안 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도쿠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리뷰 포인트는 다음 4가지. 간단 소개, 하리 할러 전격 분석, 이 책이 주는 답, 비판적 읽기 포인트입니다. 처음 이 책의 목차를 펼쳤을 때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편집자 서문과 하리 할러의 수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황야의 1위는 뭐지? 보통 누군가의 수기는 땡땡땡의 수기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리지 않나요? 알고 보니 황야의 1위는 수기를 쓴 하리 할러가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책은 먼저 하리 할러라는 사람과 그의 수기에 대해 소개하는 편집자 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푸슈킨의 벨킨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구성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닌데요. 헤세의 소설 중에서는 참 신선한 구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하리 할러가 새들어 있는 방 옆방에 사는 남자예요. 집주인 여자와는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하리 할러에 대해 듣고 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리 할러는 그 집에 9달에서 10달 정도만 머물렀는데 수기를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수기 아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친 사람만 볼 것. 안 그래도 편집자 눈에 비친 하리 할러가 범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그의 수기에 이런 말까지 붙어 있으니 얼마나 궁금증이 증폭됐겠습니까? 편집자는 그 수기를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지어낸 얘기는 아닐지라도 그가 체험한 정신적 과정을 가시적인 사건의 옷을 입혀 표현한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요. 그 수기에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돌담에 평소에는 없던 문이 나타난다든지 위에서 떨어지는 글자를 본다든지 마술극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작은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목이 황야의 1위론입니다. 초월적인 누군가가 그에 대해 써놓은 것 같은 책인 거죠. 헤세는 물론 환상 동화집을 내기도 했고 그의 작품 속에 환상적 요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데미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작품처럼 환상적인 색채가 강한 헤세의 작품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긴장감과 흥미가 더 고조되는 측면도 있어요. 헤세의 책들에는 서정적 풍경 묘사가 특징적이기도 한데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그런 풍경 묘사도 거의 없고요. 다소 거칠고 도발적인 느낌이 풍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다른 작품들과는 좀 변별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이 작품도 동일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정신적 인간을 여기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작가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은 꿈과 환상, 무의식의 세계에 종종 빠지기 때문에
헤세의 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요소는 그의 주인공들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50살이 좀 못된 나이로 나옵니다. 관절염, 두통, 소화장애, 불면증 등 지병을 좀 앓고 있어요. 지식인이고 타인에게 예의는 갖추지만 사교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로 술과 고독 속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살지만 예의는 갖춘다? 이게 바로 그의 내적인 분열 상태를 잘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그는 단정한 시민 생활을 동경하면서도 혐오하거든요. 일단 왜 동경하는가? 그는 어린 시절에 엄격하고 신앙심이 깊은 가정과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민 생활에 길들여지도록 교육을 받은 거죠.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리 할러가 새들어 사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 층계참을 참 좋아하는 겁니다. 화분이 놓여있는 그곳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느낌을 주는 장소였어요. 좋은 냄새도 나고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는 막혀버린 고향과 평화의 느낌을 받습니다. 동경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그곳에 속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 경멸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적 삶은 권태의 삶이고 자기만족의 삶, 고통과 정신을 상실한 삶, 미적지근하고 김 빠진 삶, 평범하고 규범화된 불모의 삶, 하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강렬한 삶을 희생한 대가로 안정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리 할러는 또 자신이 겪는 고통이 단지 자신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적 병폐 때문이기도 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가 좋아하는 예술은 모차르트와 바흐, 핸델, 괴테 예술입니다. 느낌 오시죠? 고상한 문화, 뭔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는 어느 교수의 집에서 괴테의 추상화를 보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이 괴테란 작가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이 싸구려 영화로 상연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이토록 진지한 사람입니다. 현대적인 기계문화, 재즈 음악 같은 거 싫어하고 가볍고 천박한 정신의 역겨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리 할러는 그와 같은 현대적 문화 속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반대로 자신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 미친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런 삶을 혐오하면서도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멸이 드러납니다. 그는 시민적인 삶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동경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여기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을까? 저는 이 책 군데군데에서 그에 대한 3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정리한 답이에요. 하나씩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자신의 개성을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리 할러는 자신 안에 시민적 생활을 동경하는 자아와 자유롭고 거친 이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영상에서 저는 헤세가 양극단의 기질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립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신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그런 대립축이 무수히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매우 풍요롭고 복잡한 구조물이다.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식의 자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거죠. 하리 할러는 되풀이되는 자기 부정, 자기 형성 과정에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런 자기 보존 본능에 집착하면 삶의 유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나의 자아, 나의 개성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좁히지 말고 넓혀라. 어색하게 의식적으로 모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헤르미나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춤 한번 춰보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자유롭게 춤 잘 추시나요? 저는 좀 뜨끔하더라고요. 춤 너무 신나고 멋진 건데 말이죠. 사실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시타르타에서도 나왔던 거죠. 헤르미나를 통해 세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 하리 할러는 가면무도에서 광란과 도취의 순간을 경험하는가 하면 마술극장에서 환상적인 가상세계 속에서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둘째, 유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유머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정말 탐복하면서 읽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유머라는 마법의 물약을 마시면 땀을 흘리며 구원받을 수 있대요. 시민사회에 얽매여 있어도 유머의 재능이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리 할러는 너무 진지했잖아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진지하게 여길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지하게 여기고 그 외의 것은 우선 넘겨라. 삶에서나 문학에서나 유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저는 더욱 유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영웅적인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칫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혼자 심각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리 할러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리 할러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는 과거의 어느 시절, 특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아이들도 갈등과 분열 많다, 고민 많다는 말에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순수한 상태, 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참 좋더라고요. 하리 할러는 늘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하고 출구를 찾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확실한 출구로 염두에 둔 것은 자살이었죠. 시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수많은 극단과 대립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시도랍니다. 그러므로 하리 할러는 그 안에서 인생의 유희를 깨달으며 때로는 야단법석 떠는 걸 비웃기도 하면서 살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 뒤에 써 있는 말, 냉철한 문명 비판이 담긴 책이라는 말에는 반만 공감합니다. 기계적이고 미적지근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데 이 책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찾아본 3가지 답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토마스 만의 소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토마스 만도 예술가로서의 삶과 시민적 삶 사이에서의 갈등을 작품에서 많이 다뤘죠. 특히 토니오 크레거가 생각나는데요. 그 소설에도 시민적 생활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동경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또 그 주인공이 깨달은 두 세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도 나와요. 이 책과 유사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제가 언급하겠죠? 먼저 그 책에는 성취를 조화를 이루는 한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혼자 고립되지 않고 시민적 세계와의 접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머로 인정받으라는 말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토니오 크레거도 삶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생동하는 일상에 대한 시민적 사랑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시 하리 할러가 깨달은 것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두 작가가 고통 끝에 깨달은 방법들. 어떻게 여러분은 수긍이 되시나요? 저는 원래 어떤 답을 주려는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 소설에서 발견한 답들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 자체에 헤세의 유머가 들어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리 할러가 신봉하는 괴테가 그의 꿈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엄하지도 진지하지도 않은 모습이었어요. 괴테는 진지함이란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영혼은 순간이다. 즐거운 일을 하나쯤 할 수 있는 딱 그만한 시간이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마술극장에서는 모차르트도 출연하시는데요. 거기서 모차르트는 글쎄 라디오를 조립합니다. 고전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게 해요. 그런 시대의 방식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리 할러는 마술극장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모차르트 말, 진정한 유머는 모름지기 교수대에서의 유머지. 헤세의 책에서 이런 유머를 발견하게 되다니요. 헤세는 이 소설을 쓰고 마음이 조금은 가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짧게 덧붙이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는 주로 헤세의 책을 탐복하면서 읽지만 한 가지 좀 찜찜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심스럽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바로 도덕적, 종교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예요. 헤세는 여러 책에서 삶의 경험을 강조하죠. 죄를 구분하지 않는 경험이요. 이 소설만 해도 마약, 동성애를 비롯한 자유로운 성관계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럼 금지와 절제의 미덕은 없는 걸까요? 도덕적, 종교적 판단은 무의미한 겁니까? 헤르메네가 이런 말을 해요. 죄 또한 신성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고요. 깨달음과 신성에 이르기 위해 그런 죄의 경험도 필요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처음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세는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을 노출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헤세의 책이 매혹적인 책임은 분명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자칫 위험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헤세의 책이라도 말이죠. 이 책에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괴테인데요. 하리 할러의 꿈속에 나온 괴테입니다. 원래 괴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리 할러의 꿈속에서 진지하지 않고 유쾌하게 나온 괴테, 순간으로서의 영혼을 얘기하는 괴테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순간과 영혼, 파우스트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대가의 모습이다 하고 헤세가 괴테의 초상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상이 저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삶입니다. 저는 헤세가 작가로서 참 고뇌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실존적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찾아간 과정이 헤세의 지필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헤세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된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책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유한한 피조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삶은 옳다. 답은 삶에 있다. 삶은 아름답다고 헤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작은 유희적 가치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은 상처를 줄 수 없는 법이라는 말도 오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한 한 번 사는 인생 최대한 즐겁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책은 니콜라이 고골의 빼제르부르크 이야기입니다. 옵니다. 외투의 작가 고골이 옵니다. 여름에 읽는 외투는 어떤 느낌일까요? 총 5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혹시 외투를 능가하는 작품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1, 2, 3, 4, 5위 순위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분들도 한번 순위를 매겨보세요. 읽어볼까 말까 고민이시라면 이 뒤에 있는 추천사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강렬하네요. 도스토예프스키고요. 그 웃음의 배후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느낀다. 푸슈킨입니다. 외투는 정말 짠한 이야기예요. 고골의 생생한 풍자정신과 절묘한 이야기 구성은 역설적이게도 삶의 실제적인 균열을 이루는 불합리성의 승리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르몽드지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그럼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